2024년 10월 20일 아침,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한지원은 새벽부터 이미 말끔히 깨어 있었다. 평소와 달리 잠에 깊이 들지 못하고 몇 번이나 뒤척였다. 큰 창 너머로 미명부터 번지는 푸른빛이 도시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창 깬 가을의 창이가 10개 서려 있었다. 27층 아파트 LOX 레지던스, 강남의 심장부. 지원은 천장에 번지는 초가을 햇살을 바라봤다. 그녀의 집은 단정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참나무 테이블 위에는 미완의 인테리어 도면들과 색연필, 견본 패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벽엔 그녀가 직접 그린 수채화와 유명 건축가의 흑백 사진들이 한 줄로 걸려 있었다. 지원은 과하지 않지만 세련되고 각진 선이 또렷한 실내 디자인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자신만의 안정감을 느꼈다. 아침 6시 즈음, 지원은 부드럽게 운동 매트를 깔고 요가에 몰입했다. 균형 잡힌 호흡, 천천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가끔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심의 먼 트럭 소리. 모든 것이 무심결에 어울려 그녀만의 조용한 세계를 만들었다. 동작을 마치자 지원은 커피 메이커에 콜롬비아 원두를 넣고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주말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강남대로 위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과 택시, 배달 오토바이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원은 오랫동안 이런 높은 곳에서 도시와 거리를 두고 살기를 꿈꿨다. 낮에는 바쁘게 현장을 다니며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곳만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다. 책상에는 지난주 마지막으로 맡은 VVIP 주택 개조 프로젝트의 3D 시각화 도면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오늘 해야 할 작업 리스트를 정리한다. 단열자의 납품 일정 확인 메일 발송 조명업체, 실측 재확인 오후 1시, 미팅 자료 준비, 상세 도면 수정 새롭게 넣을 색상의 샘플 몇 가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지원은 디자인을 다듬는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고객이 보는 작은 마감 재질과 색감의 미묘한 온도차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스스로 디자이너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의 무대를 만드는 연출가라고 생각했다. 커피잔을 한 모금 더 들이키려는 찰나 핸드폰이 진동했다. 오전 8시 15분 주요 자재업체에서 견적 재검토 요청 메시지. 지원은 신속하게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첨부한 뒤 상세한 답변을 입력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최근 기획 중인 스카이콜 호텔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한 번 더 점검했다. 얼마 전부터 업계 소문으로만 들리던 그 대형 프로젝트가 혹시라도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포트폴리오까지 다시 검토했다. 오전 9시가 넘자 지원은 싱크대에서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건강식을 고집하는 그녀는 아보카도와 달걀, 토마토, 호밀빵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었다. 식탁엔 밝은 햇빛이 쏟아졌고 라디오에선 부드러운 팝송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듯 명확한 루틴과 함께였다.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걸터 앉았다. 이메일 알람이 울렸고 자재업체, 구조설계자, 그리고 기존 고객이 남긴 메시지들을 신속히 체크하고 답신을 남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하루는 아무런 예외도 없을 듯했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낯선 번호.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지원 씨 맞으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조용했다. 30대 중후반 여성의 목소리, 표준어에 공식적인 어투가 섞여 있었다.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스카이코어 호텔 신축 사업단의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선생님께서 최근 매거진에 소개하신 강릉 오션뷰 하우스 인테리어 기사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원은 순간 놀랐다. 스카이코어라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호텔 앤 레저 기업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사실 저희가 곧 착공 예정인 신라호텔 부산점 내부 설계에 대해 선생님과 미팅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본사 사무실에서 약 30분 정도 만남 가능하실지 여쭈어 봅니다. 한지원은 메일함을 재빨리 열어 일정을 확인했다. 사실 오늘 오후엔 자잘한 사무작업과 시공 현장 미팅이 있긴 했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는 걸 잘 알았다. 네, 제가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설렘, 긴장, 약간의 불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자주 소통하는 동료 디자이너 이서현에게 카톡을 보냈다. 서현아, 오늘 점심 미루어야 할 것 같아. 방금 새 프로젝트 미팅이 급하게 잡혔어. 끝나고 연락할게. 오, 대박. 화이팅. 근데 그 호텔 진짜 함정은 아니겠지? 너무 갑작이라 좀 걱정돼. 걱정 마. 혹시 모르니 사무실 위치랑 일정 남겨둘게. 지원은 평상시에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팅 장소 주소, 상대방 명함 사진, 메모까지 모두 휴대폰에 저장하고 부모님과 절친 톡방에도 오늘 오후 미팅 있음, 혹시라도 연락 안 되면 서현이한테 먼저 연락해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오전은 어느새 끝나가고 있었다. 지원은 미팅에 가져갈 대표, 포트폴리오 도면, 노트북, 필기구 등 직접 챙겼다. 평소보다 더 정돈된 연베이지 정장에 단아하게 머리를 묶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화장과 복장을 점검하고 자신의 표정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든 걸 느꼈다. 어디선가 묘한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 이건 너무 좋은 기회라서 의심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근래 일도 많고 피로가 쌓여 민감해졌던 탓일까? 자신을 진정시키고 이런 기회는 잡아야 후회 없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한지원에게 이른 아침의 시간들은 언제나 자신과 세상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모를 예감이 세우몄다. 고요하지만 묵직한 긴장,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결말로 조금씩 다가가는 운명의 작은 파문이 이 평화로운 공간을 아주 천천히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후, 지원이 집을 출발하다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자 한지원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정확히 1시 15분에 하던 대로 문을 나서기 위해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다. 고요한 거실에는 아침 햇살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창문을 타고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샐러드 그릇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고 노트북은 슬립 모드에 들어갔다. 지원은 현관 옆 거울에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복장을 점검했다. 연베이지색 정장과 얇은 니트, 그리고 핏감이 단정한 재킷. 평소 미팅 때 자주 입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좀 더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컬러로 선택했다. 자신의 옷차림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으며 왠지 모를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한 손에는 볼펜과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는 가죽 서류 가방, 다른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직전 자동응답 전원을 껐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 전화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비밀번호 잠금장치에서 띡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공기와 바깥의 낯선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심스럽고 긴 호흡을 내쉬었다. 고층 아파트 특유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공동주택 분위기. 벽에는 이웃들의 이름표와 꽃 모양의 문패가 하나둘 붙어 있었고 고요하게 울리는 힐 소리가 허공에 퍼졌다. 27층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푸른색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 내부엔 이미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잠시 눈길이 마주쳤다. 지원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 버튼과 1층 버튼이 모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아이는 그녀의 깔끔한 차림새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다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내렸다.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1층 로비에서 내리기로 한 지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가볍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1층 로비는 이 시간대에도 한산한 편이었다. 데스크 너머로 경비원이 깔끔한 제복을 입고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원도 상냥하게 인사를 돌려주며 입구를 지나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문을 밀며 로비를 나서는 순간 낮과는 또 다른 서울의 가을빛이 그녀를 반겼다. 로비 앞 정원에는 은행 잎과 단풍잎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지원은 미묘하게 자극적이고 달콤한 낙엽 냄새를 이날렛하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뒤로 태양이 숨었다가 이따금씩 밝은 환한 빛이 쏟아졌다. 평소보다 더 청명하게 느껴지는 그날의 공기는 지원의 심장 박동을 미묘하게 높였다. 정문 오른편에는 거주자용 주차장이 있었지만 지원은 대중교통을 선호했다. 오늘처럼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땐 택시보단 지하철이 지각 위험이 적은 법이다. 출입카드를 태그하고 정문을 통과하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스쳤다. 사람의 직감이란 건 참 묘한 것이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 혹은 아주 사소한 돌발 상황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예감. 하지만 그 감정은 평소처럼 금방 사그라들고 다시금 실무적이고 집중적인 마인드가 앞으로 나섰다. 아파트 정문을 나오기 전 지원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서연아, 나 미팅 가는 중. 아마 3시쯤 끝날 테니 그때 다시 연락할게. 보내놓은 카톡 메시지에 답장이 하나 와 있었다. 화이팅! 끝나고 맛있는 것 사 먹게 연락 줘. 짧고 힘있는 이모티콘과 함께였다. 전화기 화면을 끄고 가방을 단단히 메고 발걸음을 옮긴다. 심장은 한결 가벼웠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정문을 지나 도로변으로 나아가자 도심의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강남대로는 그 시각 유동 인구가 늘며 활기를 더했다. 지원은 도로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 풍경을 둘러봤다. 택시 줄에 서 있는 출근길, 직장인들,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 연인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각자의 목적과 사연이 교차하는 서울이 가진 수많은 이야기 속 순간들이 이어졌다. 신호등이 바뀌고 지원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넜다. 가을 햇살은 따사롭고 주변의 푸르름과 낙엽의 노랑이 기묘하면서도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거리 상점가의 간판을 하나하나 지나치며 그녀는 잠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 미팅으로 진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면 내 다음 계절은 얼마나 달라질까? 자신이 세운 목표,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다짐이 머릿속을 차지했다. 15분쯤 걷고 나서 지원은 역 입구 근처 카페 앞에서 잠깐 멈췄다. 혹시라도 미팅 전 복장을 다시 정돈할 필요는 없는지, 거울로 머리카락이나 화장이 번지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확인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의연했다. 결심을 새로이 하며 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늦은 점심 후에 인파가 적당히 분산되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라인이 도착할 때까지 전광판을 응시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백에 넣은 미팅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했다. 전동차가 도착했고 지원은 조용히 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객들의 잔잔한 웅성거림, 지하의 어두운 풍경, 진동과 차가운 공조. 그 속에서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머릿속으로 오늘 할 말을 반복 연습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두려움이 늘었지만 곧 다시 힘주어 생각을 바꿔본다. 할 수 있다. 난 이미 충분히 준비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지원은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섰다. 역 출구로 나가 미팅 장소가 있는 도심 내 특급 호텔 건물까지 확실하게 걸음을 옮겼다. 발 아래 힐굽이 힘찬 소리를 내었고 목폴더 정장 자락이 바쁜 걸음에 맞춰 살랑거렸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를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날의 지원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더 집중되고 더 긴장되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마침내 빌딩 로비에 도착했다. 2시 미팅 약속이 10분쯤 남았다는 걸 확인하며 심호흡을 하고 자동문 너머로 걸어 들어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일 오후의 서울. 하지만 이 비범하게 평범한 풍경 이면에는 이 세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 자신도 모르는 새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연락 두절, 이상 징후의 시작. 한지원이 오후 미팅을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선 이후 그녀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일상적인 연락이나 메시지 알림음을 울리지 않았다. 저녁 6시 30분, 김민호는 서초동에서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지원은 약속 10분 전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원래 그녀는 약속 시간이 임박하면 곧 도착, 지금 어디쯤이라는 식의 카톡을 보내는 편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응, 금방 도착해, 지하철 탔어 같은 소소한 메시지가 오길 기대했지만 지원의 카톡은 마지막으로 점심에 보낸 이모티콘 이후로 정지되어 있었다. 민호는 어색한 기분으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맨 처음엔 일이 길어지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감이 쌓여갔다. 예약 시간이 지나고 20분이 되도록 지원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고 그의 전화를 2차례나 받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전화가 바로 통화 중 신호나 꺼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몇 번 울렸다가 이내 끊기는 식이었다. 민호는 식당 예약을 연기하고 지원이 혹시라도 미팅 뒤 2번째 약속 장소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닌지 생각했다. 서현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나도 연락 못 받았어. 아직 미팅 끝났는지 몰라. 라는 답만 돌아왔다. 두 사람은 흔히 그랬던 대로 설마 너무 바쁘거나 핸드폰이 꺼져 있나 보지 하며 잠시 웃기도 했지만 민호의 불안은 겉이지 않았다. 저녁 7시 30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지원의 번호는 최근 통화 목록 맨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쯤 집에 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바쁜 일정이 겹친 건가 하는 억지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원이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연락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이 넘은 민호라서 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대로는 퇴근 차량과 저녁 바람에 부는 낙엽으로 유난히 붐볐다. 비상등을 켜고 단지 주차장에 차를 댄 민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카드로 태그했다. 익숙한 복도 불빛, 그리고 지원의 현관 앞. 벨을 1번, 2번, 3번. 대답은 없었다. 평소라면 나 지금 들어가 하고 밝게 맞아줄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 아래로 쪽지가 끼워져 있거나 우유 택배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민호는 왠지 모르게 식은땀이 맺혔다. 그 순간 혹시 지금도 안에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벨을 눌렀다. 이번엔 자신의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나왔다. 지원아, 나야. 혹시 자고 있어? 나중에라도 연락 줘. 답이 없었다. 그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에 서현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혹시 지원이랑 연락되면 꼭 알려줘. 이상하게 핸드폰도 안 받고 약속도 안 지켰어.
밤 8시를 넘기면서 민호의 불안은 공포 가까운 감정으로 번졌다. 그는 현관 앞에 앉아 신발장 밑으로 불빛이나 인기척이 감지되는지 집중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번엔 가족 그룹방에도 혹시 지원이랑 오늘 연락된 사람 있냐? 라고 남겼다. 부모님 역시 오늘 오후에 메시지 하나 받았지만 아직 연락은 없다 라고 답할 뿐이었다. 민호는 주위를 서성이다가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다. 9075 한지원 씨, 혹시 들어오신 적 있나요? 경비원은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오늘 오후에 지원 씨가 떠난 뒤로는 안 본 것 같다고 했다. 밤 9시 민호는 지원의 아파트 비상 열쇠가 있던 사실을 떠올렸다. 함께 동거하며 위급 상황에 대비해 서로에게 열쇠를 하나씩 맡긴 이후 처음이었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아파트 내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커피잔과 아침 식기만 치워져 있지 않았을 뿐 무언가 도난되거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다. 노트북은 그대로였고 침구도 정돈되어 있었다. 서류 가방과 휴대폰, 미팅 대비로 고른 구두만 자리에 없었다. 그는 거실, 안방, 욕실을 차례로 돌았다. 욕조에는 말린 수건이 니틀리 개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화장대 거울에 잠시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새파랬다. 민호는 구석 침대, 매트리스 밑이나 옷장 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봤지만 흔한 이불 속 편지, 작은 메모조차 없었다. 아무도 어디에도 없는 거야.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쌓여가는 불안감이 짓눌렀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는 지원에게 수십 통의 카톡과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나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연락 좀 줘. 정말 걱정된다. 공허한 답 없는 채팅창, 떠오르는 말풍선조차 없었다. 자정 무렵, 민호는 결국 지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과 동생 역시 연락할 수 없어서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 지원이가 원래 이런 적 없는데 혹시 전화를 잘못 눌렀나? 배터리가 다 된 건 아닐까? 라고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민호는 하나둘 다른 친구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했다.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 부모님, 대학 동문. 혹시 오늘 지원이의 미팅, 출장, 혹은 약속 정보 아는 사람 있냐는 질문이 밤새 이어졌다. 그러나 아무도 단서조차 내놓지 못했다. 새벽녘, 그는 소파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밖은 잠잠했고 종종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인기척과 멀리서 구조차가 울리는 소리마저 모두 신경이 곤두서게 했다. 아침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텅 비었다. 결국 7시가 넘자마자 그는 아파트 현관을 나서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 하룻밤 사이 그의 머리는 잿빛으로 변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설명 불가한 실종의 공포가 처음으로 그의 삶 속으로 조용히 파고드는 시간이었다. 실종신고, 강남경찰서 접수실에 아침 8시 30분. 김민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채 두텁게 겹쳐 입은 점퍼 주머니에 힘없이 손을 찔러 넣은 채 강남경찰서 건물 앞에 도착했다. 10월의 아침, 찬바람이 뺨을 치고 지나갔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 그 가슴 졸이던 불안과 피로로 뒤엉켜 있었다. 접수실 자동문이 열리자 칠흑같이 차가운 현실만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민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민원 창구로 다가갔다. 경찰서 내부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썰렁했지만 이미 몇몇 시민이 순번표를 들고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창구 너머 마주 앉은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친절하게 어떤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 민호는 잠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억지로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어제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평소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곧 비상 절차를 꺼내들고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죠? 라고 차분하게 물었다. 민호는 이미 여러 번 머릿속에서 정리해둔 기억을 되새기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받은 건 어제 오늘 1시쯤이고 그 후로 약속했던 저녁 식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도 답이 없고 집에도 들어간 기척이 없었습니다. 뭔가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경찰관은 메모장에 요점을 받아 적으면서도 중간중간 자세한 질문을 이어갔다. 평소 집을 나가거나 장시간 연락이 안 되는 성향이 아닙니까? 전혀요. 자기가 갑자기 사라질 만큼 충동적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저녁 연락하고 늦는 날은 꼭 미리 카톡하는 성격이에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나 자살을 암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큰 프로젝트 미팅이 잡혀서 들떠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도 많이 이야기한 바 있고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입니다. 창구 뒤편, 한중년 경찰관이 상황을 듣고 다가와 조용히 민호를 빈 사무실 안쪽 소회의실로 안내했다. 실종신고 전용 상담실이었다. 대부분의 실종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공식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민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비상함이 묻어나자 즉각적으로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다시 한번 이름, 나이, 연락처, 직업, 신장, 체중, 마지막 복장, 그리고 사라진 당일의 일정과 행적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민호는 전날 낮 아파트에서 나올 때의 의상, 미팅 장소, 그리고 연락이 끊긴 정확한 시간까지 하나하나 진땀을 흘리며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부 시스템에 실종자 정보를 입력했다. 긴급 추적을 위해 위치 추적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휴대폰 신호, 계좌 사용 내역, CCTV 등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간 민호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어 순간 얼이 빠지는 듯했다. 어젯밤까지 혹시 단순한 연락 두절, 배터리 문제일지도 했지만 지금은 경찰서 공식 신고와 함께 실종의 두 글자가 너무 실감나게 다가왔다. 걱정과 두려움, 점점 자신을 질식시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신고했다면 하는 자책,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는 공포,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민호는 경찰 앞에서 손끝이 떨리는 걸 가까스로 주먹을 쥐며 감췄다. 경찰은 그런 민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직팀과 강력팀에도 바로 공유하고 출입 기록과 주변 CCTV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생각나는 단서가 있으면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라고 최대한 다정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안내했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도 민호는 경찰서를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접수실 창문 너머로 다른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게 바라봤다. 세상은 별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본인만 원치 않았던 악몽에 붙잡힌 기분이었다. 잠시 후 담당 경장은 민호에게 이제 곧 수사팀에서 연락드릴 테니 혹시 지원 씨가 직접 연락할 경우 바로 알려주십시오. 집 근처에는 당분간 계신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민호는 경찰서 앞에서 먼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실종신고 확인서 한 장과 지원의 사소한 연락만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손에 꼭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남았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마지막 통화 시도, 부재 중이라는 문구와 지원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민호는 혹시라도 지원에게서 연락이 오길 바라며 한시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조용한 진동만이 손끝을 스칠 뿐 한지원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민호의 불안과 슬픔은 이제 경찰의 정식 수사와 함께 서서히 현실 속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현장 조사와 평온함의 균열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이른 오전, 강남서 강력 2팀의 형사 2명이 드디어 LUX 레지던스 27층 9075를 찾았다. 김민호는 경찰을 안내하며 누구보다도 불안해 보였다. 문 앞에 서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낯선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 둘이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실종 직후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까? 형사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네, 어젯밤에만 들어왔다가 그저 불도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 뭔가 손대진 않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엔 지친 맥락이 담겼다. 조사는 현관에서부터 꼼꼼하게 시작됐다. 복도, 거실, 침실, 욕실. 경찰은 장갑을 착용하고 손전등과 카메라를 꺼내 바닥과 선반, 쓰레기통, 심지어 신발장까지 세부적으로 살폈다. 형사 장 씨는 현관 CCTV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훼손 흔적이나 이물질, 낯선 신발 자국 같은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민호에게 짧게 설명했다. 거실에서조차 아침과 다름없이 정갈했다. 참나무 테이블에는 여전히 색연필과 도면, 견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커피잔과 샐러드 접시는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채 누군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듯한 자취가 남아 있었다. 형사 이 씨는 노트북 전원을 켜보았다. 화면에는 현관 도면과 3D 투시도가 떠 있고 최근 저장된 파일 기록도 미팅 준비 메일과 같다. 서랍을 열자 신용카드, 여권, 집 열쇠, 보석류, 일상적으로 중요한 소지품들 모두 손상 없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었다. 가장 잠시 오래 머문 곳은 현관 바로 옆 신발장이었다. 민호의 운동화와 슬리퍼, 그리고 지원이 아침까지 신었던 정장용 구두의 빈자리가 또렷했다. 나머지 신발 한 켤레도 어제 아침 이후 움직인 자취가 없었다. 형사장 씨는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먼지 상태와 고약에 묻은 작은 털과 섬유까지 꼼꼼히 채취했다. 침실에서는 침구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 위엔 지원이 평소 쓰던 휴대폰 충전기가 꽂혀 있었다. 밤마다 읽던 책, 머리맡 수첩, 작은 탁상시계조차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형사 이 씨가 작은 목소리로 혼자 나간 흔적이 명확하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옥상 베란다 쪽 문 역시 나간 흔적, 외부 침입과 관련한 물질, 지문, 흔들린 흔적 모두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욕실에서는 수건이 말끔히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엔 지원이 아침에 썼을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쪽에 놓인 향수와 화장품들은 주인장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듯 자연스러웠다. 욕조와 세면대, 슬리퍼까지 일상 그대로였다. 한편 형사들은 쓰레기통과 싱크대 주변도 확인했다. 음료수병, 아침 식사용 포장지 등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혈흔 반응 검사도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민호는 조사하는 경찰 옆을 서성거리며 계속해서 정말로 그녀가 스스로 집을 떠났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CCTV나 카드 사용 기록이 빨리 확인되면 혹시라도 무슨 일에 실마리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며 불안함과 애절함을 드러냈다. 현장 검증이 끝나갈 무렵 현관문 앞을 스쳐 지나는 이웃 아주머니가 어젯밤 지원 씨 안 뵌 것 같은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사 나누고 짐도 옮기던데 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웃들의 기억까지 받아 적었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을 방문해 당일 CCTV 저장본 자료를 즉시 요청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형사들은 집 안팎 어디에도 외부 침입의 흔적, 범죄적 기미가 없다며 정황상 스스로 나가 미귀가한 실종. 일단 이쪽에 무게를 두되 혹시라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끝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민호를 달랬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너무 정상적인 공간이 오히려 민호와 경찰 모두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토록 흔한 가정집, 누구나 매일 드나드는 평범한 곳. 하지만 그날 이 공간만큼은 바깥 세상과 뚜렷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평온함이 깨어진 비어있는 조각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흔적이었다. 형사들이 모두 철수하고 집에 남은 것은 지원의 채취가 어렴풋 남은 공간과 민호의 끝나지 않은 기다림뿐이었다. 민호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그 집에는 더 이상 평온이란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형사수사 개시, 새로운 질서 속의 긴장, LOX 레지던스 아파트와 한지원의 실종 신고, 그리고 평범한 흔적만이 남은 아파트.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분류됐다. 다음 날 오후, 강남경찰서 강력 2팀은 수사 전담팀 인력들과 함께 서울시청 7층 회의실에 모였다. 팀장, 정원식 경위는 형광펜으로 굵은 줄을 그은 사건 보고서를 탁상에 내려놓았다. 이건 그냥 연락 두절이나 자발적 가출로 안 보인다.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집안도 질서 정견. 지원 씨, 평소 습관과 일정 일치. 정 팀장은 신경질 적이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자료를 훑었다. 나이 40 중반의 노련한 형사다운 침착함과 사회적 관심 사건 처리에 대한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사팀은 곧 담당자별로 역할을 나눴다. 현장 감식 및 영상 취합, 강력 2팀 박 형사. 가족, 지인 1차 면담 및 심리 분석, 여성 청소년팀 이 형사. 생활 반경, CCTV, 차량 동선, 신용카드 사용 추적, 형사과 송주임, 피해자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 분석, 사이버 수사팀. 박 형사는 증거 목록이 담긴 바인더와 손전 등을 들고 오전부터 확보한 아파트 단지 내부 외부 CCTV 자료를 다시 재검토했다. 출입구,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대로변 버스 정류장까지 실종 당일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면을 반복 확인했다. 일례시까지 뚜렷한 흔적, 그 뒤로는 어디에서도 등장 안 해. 그녀가 혼자서 나간 건 분명해. 누군가 동행했거나 차량에 탑승했다면 정체를 곧 파악해야 해. 이 형사는 김민호와 오후 늦게 1대1 면담을 가졌다. 민호는 피로와 실애 속에서도 제가 지원을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스스로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형사는 혹시 그간 다툼이나 불륜, 지병, 심각한 스트레스 징후가 있었다면 반드시 말씀해달라 라는 공통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최근 오히려 새 프로젝트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와도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가족관계나 동료와도 원만했습니다. 정 팀장은 피해자의 평소 습관부터 생활권, 주요 대인관계까지 모두 꼼꼼히 비교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커뮤니티 게시판, 메시지 내역, 일정 관리 앱, SNS까지 모조리 확인했다. 지원 씨, 일정표엔 20일 오후 2시 미팅만 표시돼 있어. 상대는 스카이콜 호텔 사업단 김선영. 그런데 해당 이름과 번호로 조회되는 실존 인물 참여 직원이 없다. 심상치 않은 정황에 수사팀 전체의 긴장감이 더해졌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 분위기는 한층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각자의 경험상 의심스러운 엔트리와 쉽게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 범죄 사건의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1차 수사회의에서 정 팀장은 지금부턴 실종이 아닌 특이범죄로 가정하고 모든 경로를 열어 조사하라. 지원 씨의 미팅 상대, 협력사, 과거 지인, 그리고 최근 불거진 기타 잡음까지 라고 강조했다. 이후 형사 송주임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했다.
실종 직전 당일 오후 1시 25분에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에서의 사용 기록, 이후 폐쇄. 미팅 장소 혹은 경로에서 다른 소비나 움직임 없음. 사이버 수사팀은 지원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했다. 14시 이후 사라진 위치 신호, 기지국 마지막 접속은 역 근처, 이후 전원 차단. 카카오톡 전화 기록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미팅 관련 문자 외에 협박성 메시지나 괴상한 연락은 없어 보였다. 이런 정밀한 초동조사는 각 수사 파트가 엇갈리며 비로소 한 덩어리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수사팀은 즉각 평상시 안면이 있던 인물의 접근이나 계획적 만남에서의 불상사 가능성을 제1시나리오로 상정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 팀장은 이번 사건의 대외 발표용 브리핑 자료를 기획했다. 강남 아파트 젊은 여성 실종, 미상인물 미팅 이후 자취를 감춤 같은 문장들이 빠르게 정리됐다. 곧 TV와 언론에도 사안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범죄수사팀엔 외부로부터 제보와 문의가 쇄도했다. 형사들은 저마다 두꺼운 서류를 안고 야근에 돌입했다. 강한 단서를 찾아 다시 영상과 노트, 피해자 주변을 반복 조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빈틈없는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한편 민호는 경찰에 자신이 확보한 지원의 메모, 업무 파일, 포스트잇, 모든 일상적인 흔적까지 추가로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연초의 사진 속 웃고 있는 지원의 모습을 보며 이 형사는 조용히 독백했다. 반드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전부를 뒤집을 수 있다. 강남의 밤은 깊었다. 그러나 형사들의 수사와 긴장감은 이제 겨우 서막을 열고 있었다. 용의자와 동기, 얽히고 설킨 관계의 그림자 수사팀은 피해자인 한지원의 실종이 단순한 일탈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치밀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그녀의 생활 방향과 대인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주목받은 인물은 의외의 곳에서 등장했다. 김민호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은 최근 지원 씨와의 관계에 특이점이나 질투 혹은 갈등 요소는 없었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다. 민호는 망설임 끝에 한 사람의 이름을 뚜렷이 언급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제 전 연인이었던 유선영 씨가 지원과 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두 사람 다 조금은 부담스러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유선영,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뛰어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료계에서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교제 당시 이별 계기가 오히려 선영의 지나친 집착과 통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경찰의 레이더에 강하게 걸렸다. 이후 실무수사팀은 유선영의 최근 행적과 그녀가 남긴 메시지, 그리고 지원 민호 커플 주변에서 드러난 미묘한 긴장을 면밀히 조사했다. 지원의 지인들은 경찰에게 한동안 선영 씨가 카페, 병원 앞 혹은 심지어 지원 씨가 다니는 건축 사무실 근처까지 다녀갔던 것 같아요. SNS도 계속 확인하고 뭔가 불편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남겼었죠 라며 증언했다. 보통의 질투나 일시적 감정이 아닌 소유욕과 상대방에 대한 통제 욕구 섞인 메시지와 반복적인 언급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수사팀은 지원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서 유선영의 이름이 등장하는 대화 기록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몇 주 전 남겨진 메시지 중 하나. 지원 씨, 혹시 민호가 최근에도 나랑 연락 자주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관계 아니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에는 내가 진심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까지 상처받는 일 없길 바래요. 같은 암시적 위협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장도 가득했다. 정 팀장은 프로파일러와의 협업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선영 씨가 남녀 사이 갈등에 깊이 관여하게 됐는지, 집착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전문가들은 성취욕이 강한 엘리트 인물일수록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진 경쟁심, 자존감 붕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별 후에도 소유 감정이 극심할 경우 상대가 진정한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파괴적 행동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분석했다. 서류상 유선영은 표면적으로 성공적이고 이지적인 프로페셔널이었다. 하지만 민호와의 과거 메신저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개적이지 않은 애정 표현, 반복되는 미련, 그리고 이별 후 찾아온 우울과 분노, 아슬아슬하게 악의의 단초를 남긴 메시지 기록이 발견됐다. 더군다나 지원이 실종되기 전 선영이 그 주변을 맴돌았다는 목격담, 아파트 인근 커피숍 CCTV, 건축사무소 앞 차량, 블랙박스 등에 희미하게 남은 그녀의 모습, 이 수사팀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사지 않은 질투, 경쟁적 승부욕, 그리고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행복에 대한 파괴 욕구, 초점은 점점 좁혀졌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한지원 실종 사건의 제1용의자로 유선영을 지정했다. 형사들은 그녀를 소환조사 대상으로 올려두는 동시에 철저한 알리바이 검증과 주변인 심층조사, 행적 재추적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용의자의 그림자와 그 마음 깊이 자리한 독성의 동기가 이 평범한 실종 사건 뒤에 감춰진 충격적 진실의 시작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철벽, 알리바이, 의심의 벽을 마주하다. 경찰은 한지원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유선영에게 집중하며 이전까지 확보한 동기와 정황을 바탕으로 그녀의 실질적 알리바이 검증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즉 10월 20일 오후 선영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치밀하게 추적했다. 선영 씨는 사건 당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장시간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료 일지와 수술 스케줄표, 당직 기록을 샅샅이 대조해야겠어요. 형사 송주임이 병원 행정팀에 협조를 요청했고 곧 지원이 사라지기 시작한 13시 이후부터 저녁 늦게까지의 병원 내 여러 층을 오가는 동선 로그, 각종 전자 출입 기록, CCTV 영상이 수사본부로 속속 모였다. 사건 당일 유선영이 맡은 수술은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고난도 뇌수술이었다. 수술실은 각종 감시 카메라, 체크리스트, 간호사와 집도의 서명 등으로 견고하게 기록이 남는다. 13시 15분 집도의 유선영 도착, 13시 25분 환자 마취 완료, 수술 시작, 16시 첫 번째 휴식 10분, 16시 10분 복귀, 17시 30분 수술 마무리, 18시 10분 환자 회복실 이송, 19시 05분 모든 의료진 서명 후 퇴실. 병원 측은 이 기록 하나하나를 출력해 경찰에 넘겼다. 수사팀은 당일 같은 시간대 수술실 내부 및 외부 복도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화면에는 수술 가운을 입은 선영, 주치의, 전문 간호사, 마취과 의사, 순환 간호사가 여러 번 동선상 겹치며 등장한다. 한시도 누군가 방을 벗어날 때마다 자동도어 출입 로그가 남았고 수술실 전체가 반투명 유리이기에 주요 장면마다 누군가 이탈하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없었다. 경찰은 근무 기록, 교대표, 수술 보조 인력 인터뷰까지 최대한 세밀하게 진행했다. 그날 선영 선생님, 미팅이나 외출은 아예 없었습니다. 수술 내내 계셨죠. 휴식 시간에도 메신저로 강의 자료 질문 정도 답변하셨고 밖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병동 입구 카드 로그, 엘리베이터 CCTV, 주차장 출입 이력 등도 재확인했지만 선영의 병원 밖 이동 흔적은 철저히 사라져 있었다. 수사팀은 갈수록 당혹감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동기와 전조, 주변인 진술까지 그녀를 지목했으나 법적으로 결정적 행위 가능성이 전무한 철벽 알리바이가 도출된 것이었다. 정 팀장은 수사회의에서 서류, 영상, 수십 명의 증언까지
누락이란 단어가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형식적 실질적으로도 완전한 불가능 판정이라고 한탄했다. 프로파일러는 강력 사건 용의자의 알리바이 중 이렇게 완벽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은 작은 허점이나 동선 혼동, 기억 착오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번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알리바이 만들기를 준비한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마지막 희망으로 혹시라도 동료 간선 대리 서명, 짧은 부재, 수술실 내부 몰래 이동 등까지 따져보았다. 하지만 주변 모든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해당 환자 보호자까지 동의된 진술을 되풀이했다. 수술이 워낙 난이도 높고 위급했던 탓에 선생님이 단 10분도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밤늦게까지 매달렸죠. 병원 감시장치 시스템상 모든 장면이 순차적으로 저장됐고 시간대별 로그도 매끄럽게 연결됐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용의자 유선영을 정식 소환해 면담했으나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띠며 저는 그날 병원에서 한시도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모두 증명할 거예요. 라고 침착하게 진술했다. 첫 번째 수사 정체의 늪, 정 팀장은 결론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의 배후를 찾으려면 표면 아래 감춰진 치명적인 허점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정적 변수가 남아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종은 영원히 미제로 남는다. 거의 철벽이라 할 만큼 완벽한 알리바이. 경찰이 마주한 것은 누군가의 치닫는 집착 뒤에 감춰진 이성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의 첫 번째 방패였다. 화학적 증거와 수사 반전, 냄새, 그리고 숨겨진 실마리 시간은 무심히 흘러 한지원 실종 사건은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를 잃고 있었다. 유선영의 철벽 알리바이 앞에서 수사팀은 무기력했고 언론과 여론의 시선도 점차 차가워졌다. 그런 답답함이 정점에 달한 어느 날 형사 송주임은 한 가지 미심쩍은 점을 다시 붙들었다. 현장 조사 때 욕실 쪽에서 뭔가 묘한 화학 냄새가 났었다는 주민 진술.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넘긴 게 아닐까? 형사들은 곧바로 과학수사대와 협력해 한지원의 아파트를 재탐문했다. 두 번째 조사는 달랐다. 일반 미세먼지 검출만 넘기던 지난 탐문과 달리 이번엔 공기, 샘플, 하수구, 욕실 바닥 틈새까지 샅샅이 검체를 채취했다. 냄새의 정체는 목욕용품, 세제류, 화장품이 아닌 날카롭고 금속성에 가까운 산, 수안, 계열, 특유의 휘발성이 섞여 있었다. 수사대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욕실 하수구, 오수 배수관에서 검출된 성분은 고농도 황산과 불산 혼합체. 일반 가정에서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산업용 산, 수안입니다. 동시에 배수관 잔여물에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옷감의 미세섬유, 미량의 인체, 유래 미립자도 검출됐습니다. 정 팀장은 수사대 전원을 모아 긴급 회의를 가졌다. 현장에 남아있던 의외의 산화 냄새, 그리고 미약하지만 인체 조직 반응. 이건 단순 세정제 흔적이 아니야. 분명 사건의 실마리다. 이어 국과수는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보냈다. 하수구 배수 소켓에서 분자 수준의 뼈 조각, 인간의 치아 에나멜 조각, 미세한 두피 모근 등이 검출됨. 모두 실종된 피해자와 유전자 일치. 수사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피해자는 이 집에서 산성 물질로 분해되어 사라진 것일까? 순식간에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 기존의 실종에서 살해 및 사체 유기 범죄로 형이 전환된 것이다. 송주임은 기존 용의자 선영의 수술 당일 행적과 병원 내부 알리바이를 재점검했다. 동시에 수사팀은 극소량 화학약품 출처를 파악하고자 서울 내 대형 화학유통거래처, 온라인 주문 내역, 병원 내부 구매 리스트까지 샅샅이 조회했다.
그 즈음 피해자 집 욕실 배수구 속에서 발견된 불에 타지 않는 미세 섬유, 흰색 방수, 앞치마 계열은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소독 가운, 특수 장갑의 직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감식 결과도 나왔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용의자 선영 주변을 발로 뛰며 조사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소량의 산수환 계열 약품이 며칠 전 별도의 특별 소비 처리, 외부 반출이 기록된 정황, 그리고 선영 이름이 들어간 내부 승인 기록까지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된 배수구 속 인체 밀입자의 DNA 분석서가 도착했다. 한지원과 99.7% 일치라는 냉정한 결론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경찰팀장은 팀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범인은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흔적 삭제,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과 평온을 철저히 위장했다. 하지만 산 냄새와 한 줌의 미세 섬유, 한 점의 DNA가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사건은 이 순간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과학적 단서가 결국 철벽이라 불리던 알리바이에 제대로 균열을 만들어낸 진정한 반전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이제 수사팀은 남은 마지막 조각, 용의자의 행적 중 눈에 보이지 않는 빈틈을 찾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과학 수사와 집요한 의심이 범죄의 진실을 드러내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었다. 드러난 빈틈, 사라진 90분의 비밀 국과수의 화학 증거가 밝혀진 이후 수사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해졌다. 실종에서 타살, 그리고 신체 훼손이라는 강력 사건으로 전환된 지금, 경찰은 알리바이의 철벽이라 여겨졌던 유선영의 행적에 더욱 집착해 다시 한번 수사망을 촘촘히 조이기 시작했다. 정 팀장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수술실 동선을 분 단위로 다시 복원하라. CCTV, 출입카드, 병원 내부 각종 로그 모두 수거해서 재조사. 미세한 공백도 용납할 수 없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본 영상과 동선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세밀하게 접근했다. 특히 사건 당일 오후 수술이 이례적으로 8시간 가까이 길어진 이유와 수술 중 조직검사, 생검 절차에 모든 의심이 모아졌다. 검토 결과 18시 50분경 집도의 유선영은 수술팀에 조직 검체를 병리과에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자고 지시했다. 일반적으로는 간호사나 전공의가 직접 검체를 운반하고 결과를 챙기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선영이 직접 별도의 보조 인원 없이 검체를 소형 보관함에 담아 들고 병원 내 병리과로 직접 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구간, 즉 수술실, 병리과, 다시 수술실까지의 실제 이동 시간은 90분. 당시 병동에 남아있던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의 진술도 선영 선생님이 직접 내려갔다가 꽤 늦게 올라오셨다. 검체 검사 결과가 늦어진 줄로만 알았다는 분위기였다. 송주임은 정상적인 조직검사라면 이틀도 길어도 30분이면 되는 일이었다. 90분의 공백은 분명 계획된 외출일 가능성이 크다. 고 결론 내렸다. 병원 내외 각 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 식당, 별관 복도, 주요 출입로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은 다시 모았다. 정밀 분석 결과 병리과로 향하는 메인 통로상에는 선영의 흔적이 분명히 찍혀 있었지만 16시부터 17시 20분까지 90분 동안 그녀는 병리과 내부와 복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 구내식당과 연결된 비상계단, 그리고 별도의 지하주차장으로 빠지는 비상출구 부근이 모호하게 블라인드 존이 형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출입카드 이력 역시 윤6시경 지하주차장 쪽 문이 일부 수동 개방됐다는 점이 보안팀 대조 결과 밝혀졌다. 내부 직원용 비상카메라 미설치 구간, 이 구역은 화재 혹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우회동선이라 하루 수후에 수동 개방 기록이 남지만 보통은 5분 내외로만 사용되었다. 그날 선영은 이 예외적 구간을 90분가량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그 시간, 우리 모두가 수술실의 난이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선영은 병원 건물 바깥을 충분히 오갈 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정 팀장은 이 시점을 알리바이 붕괴의 결정적 순간으로 선언했다. 더불어 그날 병원 지하주차장 출입 기록에는 익명 월별 차량 이용자로 당일 렌터카가 등록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차량은 당일 16시 10분경 병원에서 출발, 18시 직전 병원에 재진입한 GPS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평소 선영이 사용하던 차량과 다른 번호판인 점, CCTV에 차량 트렁크를 여닫는 희미한 실루엣, 손에 들린 검은색 케이스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모든 조각이 맞물릴 때 경찰팀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 사라진 90분, 그것은 단순 조직 검사가 아니었다. 충분히 현장에 다녀올 시간, 범행 후 알리바이 속에 다시 몸을 숨길 완벽한 틈이었다. 수사팀은 해당 시간대의 네트워크 로그와 주변 내비게이션 정보, 차량 주행 패턴까지 종합 정밀 분석하여 유선영이 이 90분 동안 지원의 아파트와 병원을 왕복할 수 있는 동선, 이동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험 결과 오후 교통 상황을 감안해도 빠른 길을 택한다면 37분 소요로 현장에 도착, 25분 이내 범행, 복귀까지 실제로 가능한 이동임을 증명했다. 결국 선영의 철벽 같던 알리바이 아래 숨겨진 단 하나의 빈틈, 사라진 90분, 은 진실을 향한 실마리이자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위장 속에 감춰진 결정적 증거 수사팀은 유선영의 90분 사라진 시간대와 차량 이동, 그리고 현장과 병원, 화학약품 흐름 등 사건의 골격을 명확히 파악했지만 여전히 결정적 물리증거 확보에 목말랐다. 용의자는 일상과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치밀하게 유지했으며 누구보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자신을 방어한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완전 범죄란 없다는 신념으로 현장과 주변, 그리고 용의자의 사적인 공간까지 조금의 의심도 남기지 않고 파고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서울대병원 내 유선영의 개인 사물함과 복장 보관실, 자택 옷방 등 주요 공간을 샅샅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는 의외로 병원 사물함에서 작은 흔적에서 시작되었다. 평소 수술용 신발과 함께 2켤레의 신발과 의료용 앞치마, 그리고 일상복 사이에 놓인 검은색 천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형사송주임은 병원 신발의 외부 먼지와 흔적이 남을 리 없다는 단순 논리로 각 신발을 하나하나 재검사했다. 그중 평소 단정히 닦인 듯한 흰색 운동화 한 켤레의 밑창과 측면에 미세한 회색 얼룩과 초소형 섬유가 묻어 있었고 희미하지만 시트러스 계열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감지됐다. 현장에서 직접 증거는 확보 즉시 국과수로 보내졌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발 밑창에서 검출된 섬유질은 한지원 아파트 거실 러그와 동일한 원단의 미세 섬유와 분자 형태를 보였다. 화학 냄새는 앞서 검출된 욕실, 하수구 잔류, 황산불산과 완전히 일치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신발 한 켤레 앞코에서 현미경 분석으로 극소량의 인체 조직 밀입자, 표피세포, 모근이 검출됐고 DNA 분석 결과 피해자와 99% 이상 일치하는 소견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병원 사무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철저히 접고 감춰둔 의료용 앞치마에서도 유사한 패턴의 얼룩과 섬유, 화학 성분의 미세 흔적이 포착됐다. 섬유 감식 기록에는 산성 이화, 이화로 인한 변색, 외부 페인트 인체 조직과의 이물 혼합의 흔적, 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팀은 그 즉시 모든 단서와 결과를 총합해 증거 목록화했다. 현장에선 묵직한 침묵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도 흘렀다. 오랜 시간 지적 알리바이와 허점을 뒤적이며 지친 형사들에게 감추어진 진짜 증거가 브레이크 없는 확신을 주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용의자의 행동 패턴에 한 가지 패턴이 더 있음을 발견했다.
선영은 업무 마감 시간 이후 모든 소지품을 철저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외출 옷이나 소형 가방, 수술 후 착용 의류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 및 개별 포장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세탁물 내역 중 일부가 병원 기본 물류 흐름과 달랐다. 경찰은 세탁물 추적을 통해 저온 건조기 속에서 황산 처리 후 변색된 미세천, 외부 오염 미량을 검출했다. 역시 피해자 아파트 내 러그와 동일 성분이었다. 이제 수사팀은 과학과 치밀함, 집요한 현장 감식이 더해진 단서들을 모두 모아 법정에 설 수 있는 수준의 물증을 확보한 셈이었다. 용의자 유선영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묵묵하게 자료를 마주했으나 신발과 앞치마, 세탁 기록, 그리고 결정적 DNA 결과에 이르러 서서히 표정이 굳고 자주 손을 떨며 침묵했다. 정 팀장은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철저하게 위장된 흔적에서도 결국 진실은 끝내 남는다.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낸 미세한 흔적, 그리고 과학적 증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건의 마지막 조각, 위장과 신중함 속에 숨겨져 있던 증거들, 이 이재 범죄의 전모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자백과 그 이후 무너진 이성, 남겨진 상은 수사팀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게 된 시점, 서울경찰청 조사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유선영은 앞서 2번의 참고인 조사는 물론 용의자 신분 조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저는 그날 단 한 번도 병원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는 철저하고 이지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요함을 잃지 않았다. 현미경처럼 세밀한 증거 사진, DNA 검사 보고서, 차량 GPS 로그, 신발과 앞치마에서 채집된 미세 섬유, 산성 화학물 반응 결과 등 조목조목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유선영의 표정은 미세하게 달라졌다. 3번째 대질신문. 정 팀장은 증거 자료를 조용히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증거물 하나하나가 실체 없는 진실을 조용히 드러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마지막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유선영은 한동안 손끝이나 입술을 미세하게 떨며 침묵했다. 방아는 숨 쉬기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오래 침묵 끝에 흔들리는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그날 제 인생의 분노와 절망이 전부 터졌습니다. 한지원과 김민호, 그리고 자신의 삶이 뒤엉켜버린 삼각의 질투, 좌절감, 소유욕과 상실감이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척했던 그녀 내면에 어떤 병적인 광기를 불러온 것이었다. 민호는 나 없이 행복할 자격이 없었어요. 지원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손으로 모두 끝내야만 했죠. 선영은 설계도를 짜듯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 병원 수술 일정과 조작된 알리바이, 미리 준비한 화학약품, 범행 당일 감정 컨트롤과 증거 인멸 과정을 머뭇거림 없이 더듬었다. 그리고 사람의 뇌와 심리를 다루는 의사로 평생 존경받는 삶을 살려 했지만 결국 내 감정과 본능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을 맺었다. 자백 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며 한지원 실종 사건과 그 참혹한 전말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본 사건은 신뢰받던 의사가 치밀한 계획과 알리바이,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이뤄낸 극단적 범죄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에 가려진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 그리고 법과 정의 앞에선 그 어떤 방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많은 언론들은 완전 범죄의 신화, 사회 지도층의 이중성, 의료윤리와 인간 본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이 사건을 분석했다. 병원과 대학 동료들은 선영을 두고 언제나 침착하고
환자의 헌신적인 명의였다. 내면에 이런 어둠이 있을 줄 몰랐다. 깊은 허탈감과 경계심을 내비쳤다. 피해자 한지원의 가족은 끊임없이 미디어와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끝내 시신조차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절망감에 잠겼다.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딸은 꿈이 많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던 아이였습니다. 딸의 인생이 누군가의 질투와 집착, 이기심으로 끊겼다는 사실을 평생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재판은 국민적 주목 속에 열렸다. 법정에서 유선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극도로 참작할까 여지조차 없는 계획적 살인과 사체 훼손의 잔혹성, 범행 후 위장과 죄의식 결여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사회 최고 지식인이자 의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와 인간성마저 저버린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사회는 해당 사건을 두고 전문성과 도덕성의 괴리, 불안한 인간 본성의 그림자,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진정한 치유의 의미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깊이 각인된 건 그 어떤 완벽한 위장도 치밀한 알리바이도 인간의 증오와 욕망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는 교훈이었다. 서울 도심에 남겨진 작은 흔적들, 한지원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가족과 벗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상흔과 슬픔을 잊지 못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강렬한 슬픔, 깊은 분노, 그리고 법과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한국 사회에 길고도 아픈 여운을 남겼다.